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의 윤영수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우리 기업이 한 8,5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국가를 대상으로 2020년 베트남에 개정된 노동법을 소개하고 코로나19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는 그런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국이기도 하고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9년 11월에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서 2021년 1월서부터 시행될 예정인 베트남 노동법과 함께 또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현지 정부에서는 한시적 지침과 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 내지 진출 예정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노무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그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재단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행사 시작 전에 두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본 세미나가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 중에 20분을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미나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웹페이지 상에 Q&A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을 발표자에게 전달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발전재단 정영우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일정상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셔서 인사 말씀은 영상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정영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 손기술력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지리적 접근성 등의 이점이 더해져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6배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업 8,000개사가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의 경제 파트너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축을 이루는 세대가 젊은 만큼 빠른 경제 성장과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잦은 노동법 제도 개정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과 인사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베트남 정부는 초과 노동시간, 근로계약 형태 등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베트남에 개정된 초과 근무수당, 해고, 근로자 수급, 정년, 휴일 등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하에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현지 노동법 제도를 숙지 준수함은 물론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 우리 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도 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긴급 임시 정책과 제도 등이 발표되면서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정보 수집의 문제 등이 겹쳐 우리 기업들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법 제도를 이해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현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와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지 기업 운영에 성공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2020년 베트남 개정된 노동법 주요 내용과 코로나19
관련 베트남 정부의 주요 지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범곤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범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개정 베트남 노동법 및 코비드-19 관련한 노동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웹비나가 사실은 처음인데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보다 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온다 생각하니까 좀 뭐랄까 어렸을 적에 뭘까 꿈이 이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데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일단 말씀을 서둘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개정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챕터로 이제 코비드-19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제반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베트남 노동법률 동향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노동법이 1994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다가 2012년도에 한번 전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만에 이제 다시 2차로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근본적인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개정 때에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강화하는 측면의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뭐 2015년이라던가 2018년도에 초과근무 수당 산정 기준 임금의 증가라든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의 증가 이런 제반 조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근로자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익이 강화되는 어떤 지침들이 이제 계속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2019년도 11월 달에 노동법 2차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요 개정된 노동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한 1년 정도밖에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나마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상반기를 강타하면서 아마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된 노동법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은 하반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이제 그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왼쪽 부분이 이제 기존법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정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정법 중에서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기존의 그 노동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은 아무튼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은 근로자 플러스 근로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점에서 개정법에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에 기초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독립계약자들 내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특수고용직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베트남 노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겠다라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이제 노동법에 이제 개정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그 동그라미 3번인데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의 주재원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실 텐데, 주재원 내지는 현지에서 채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베트남 노동법을 충실히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근로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의 분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세 가지로 이제 근로계약이 분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적 작업 내지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세 번째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것은 그 계절적 작업 내지는 특정 작업에 한해서만 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약간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신 결과 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이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존은 이제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을 그 12개월 이상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2개월 단위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이제는 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인력 운용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편의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연장, 한 번 더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총 2번까지만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개월까지 최대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번에 36개월까지 또 한 번 해서 72개월까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그러니까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한 가지 예외 사항들을 이번에 개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령 근로자라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고령 근로자는 베트남에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입니다. 만 5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해서 연장 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노동법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존 법을 보시면은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사용자가, 한 부는 근로자가 보관하도록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을 보시면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은 전자거래법의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 메시지 형태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체결된 근로계약도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자거래법의 형식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노동법에서 전자거래법의 규정을 이제 리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거래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거래법 규정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자거래법상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문서 교환, 전자증서, 전자우편, 전신, 전보, 팩스, 기타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서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뭔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전자거래법 제12조의 제한사항,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필요한 경우에 접근 내지는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제한 규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거래법 규정을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제한사항들이 조금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이제 대규모로 몇 만 명 단위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도입을 하시기 전에 전자거래법상의 규정에 의한 제한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먼저 하시고 도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제 해고에 관련된 규정만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법상 근로계약 종료의 주요 유형으로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데, 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뭐 밑에 나와 있는 징계 해고, 뭐 여러 가지 해고들 이외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명시된 사유에 하나여서 징계 해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4번에 이제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해고는 한국법상 정리 해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 분할로 인한 해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들을 보면서는 1번에서 5번 모두 다 조금씩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1번에서 3번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그러니까 사직의 의사표시인데요. 그 기존 법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저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뭐 특정 작업, 계절적 작업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든가, 내지는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사전에 통보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직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계속해서 이게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또 계속 이 점을 개정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유형의 근로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뭐 종류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기간이 3영업일 전에서 45일 전까지로 다양하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아예 사전 통보가 필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냥 당일날 나와가지고 저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법에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고, 주황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개정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사유를 보시면은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발행한 규제에 의하되 이러한 규제는 기초근로자 대표조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하 부분이 개정법상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인가요? 거기에 원래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달라졌다라고 볼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사실상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기초근로자 대표 조직이 아예 의견을 이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위험, 적에 의한 피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이주 및 생산 경영 축소의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경우, 약간 정리해고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최근에 이 핫한 조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염병 위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에 직면해서 기업들이 이 36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세 가지가 이제 신설된 조문들인데요. 쭉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거는 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진실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요 부분이 이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에 하나로 추가가 됐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해고가 가능한 사유가 한정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열거된 사유 이외의 것을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노동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조문들이 굉장히 여러 조문들에 걸쳐서 추가가 됐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정의 규정도 신설이 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징계 해고도 가능해졌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절차, 대응 방법에 대해서 취업규칙에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심지어 단체 교섭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계약 기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그 업종에 따라서 6일에서 6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노동법에서 추가를 한 것은 기업법에 따라서 기업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까지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다만 기업법상 기업을 관리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기업법을 보면은 뭐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내지는 뭐 사장,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베트남 근로자들한테 이게 180일 이내 관련된 수습계약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 적고 아마 한국 임원들에게 적용될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수습계약 기간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규칙 관련된 내용인데 그 개정노동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당장 챙겨야 할 부분 중에 뭐 1순위로 따지면 당연히 취업규칙 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규칙 부분에 신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오른쪽에 주황색 하이라이트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처리 절차에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달리 임시 이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문들,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 관한 조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취업 규칙에 적절하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근로시간인데요. 정규 근로시간은 결과적으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정규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뭐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규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 내지는 나아가서 40시간까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타고 이제 전파가 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를 하기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정규 근로시간이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근데 만약에 또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한 고민과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장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노동법 초반에는 그 연간 연장 근로시간이 기존 법상 연간 200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것을 이거를 뭐 300시간 내지는 400시간까지 늘리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있었고 뭐 개정안에도 그게 포함이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연간 200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없었고요. 한 가지 변경 사항은 한 달 동안의 연장 근로시간이 기존에는 30시간을 초과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은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더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1년 동안 20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동안 30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법에도 원래 있던 내용인데요. 개정법에서는 그 사유, 특별한 경우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기, 전자 관련된 수출 상품의 생산 및 가공, 요 업종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신설된 규정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시에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해서 연장 근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 특히 뭐 IT 기업이라던가 특히 뭐 영어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한 현실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생산 라인의 뭐 기술 사고 등 객관적으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 기타 정부 규정이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특별하게 가능한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회사분들이 이제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노동보훈사회보호국에 보훈사회국에 문서로 먼저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베트남이 젊은 국가긴 한데 고령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이 좀 선제적으로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한 것 같은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만 60세였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만 55세가 정년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62세, 최종적으로는 62세, 여자는 만 60세까지 늘리되, 이거 한꺼번에 늘리면은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기업들이 겪게 되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3개월씩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2028년도에 만 26세가 되도록,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4개월씩 늘려서 2035년도에 만 60세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당연히 이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이긴 한데, 그 이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휴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는 공휴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 있어가지고 요새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열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은 편인데, 이것을 이제 건국절이라고 해서 양력 9월 2일인데, 요 날을 이제 원래는 하루가 공휴일이었는데 이거를 이틀로 늘리는 쪽으로 이제 개정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이 9월 2일에 앞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뒤에 붙일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 해의 조건에 따라서 총리가 매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그 주지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 횟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를 초과하여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기존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내지는 출자자,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면은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가치를 출자한,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의 갱신과 관련해서는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법 155조인데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약간 놀란 게,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는 노동허가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효력 소멸 사유로 유의해 주실 거는,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효력 소멸 사유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노동조합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FTA라든가 CPTPP에서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구미 선진국들이 베트남한테 요구하고 있는 선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복수노동조합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노동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를 보시면요. 기존법은 왼쪽이에요. 기존법 같은 경우에는
단위 기업당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조직 내지는 운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하고는 좀 컨셉이 많이 다르고요. 중국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정치사회 조직이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노동조합법을 보시면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베트남 정치사회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나라에서 관리되는 노동조합이 단위 기업당 하나밖에 설립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 이외에 또 기업 단위로 근로자 조직을 설립을 하거나 여기에 가입 내지는 참가할 수 있는 길이 근로자들에게 열렸습니다. 다만 이 기업 단위 근로자 조직은 명칭상으로는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은 이 정치사회 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업 단위 근로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노동법을 보면은 노동조합하고 기업 단위 근로조직은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사항에 있어서는 뭐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복수노동조합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 단위의 근로자 조직에 관련된 사항, 제반 사항, 뭐 등록이라던가 등록 취소라던가 철회,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시행령 내지는 시행 규칙의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 중에서 뭐 이제 관심이 많은 거는 그러면 몇 명이나 모여야지 이게 기업 단위 근로자 대표 조직이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함은 없고 개정 법률상으로는 그냥 최소 인원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반기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교섭 절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른쪽 개정법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기업 단위의 근로자 조직이면 누구든지 사용자한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면은 개정법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단위 근로자 대표 조직은 정부 규정에 따른 근로자 총수 대비 구성원 최소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단위 근로자 대표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은 기업에서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조직이다라고 해서 이제 창구 단위라 절차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정법에서 쭉 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향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이제 구체화가 될 예정입니다. 단체 교섭 진행 기한과 관련해 가지고도 규정이 추가가 됐고요. 90일을 경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90일을 경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 절차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 교섭 내용 부분인데 개정법 내용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로는 식사 및 기타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워낙에 식사 관련해 가지고 불만들이 그 베트남 근로자분들께서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마 추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 기준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규정들이 뭐 노동 분쟁의 방지 구조와 방식 해결, 뭐 양성평등 보장,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존에는 기타 양당사자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단체 교섭의 내용이었는데 개정법을 보면은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단체 교섭의 내용이 좀 무한정 확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코비드-19 관련해 가지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그 워낙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하셨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베트남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베트남 기업, 한국 기업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을 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결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3가지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나아가지 않고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의 종료에까지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경우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요. 세 번째는 뭐 대출이라던가 뭐 납부유예라던가 하는 기타 사항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조금 전보 배치가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60일까지만 가능하고요. 3일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변경된 직무의 임금이 더 낮으면은 30일간 기존 임금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변경된 직무의 임금은 기존 직무 임금의 85%보다 적을 수가 없고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보 배치를 일단 먼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의 단축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부록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휴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휴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베트남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예외적으로 정말로 뭐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사업장을 폐쇄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되 그때에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는 낮을 수 없다라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근로계약의 일시 정지 내지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무급 휴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연차 사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로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연차 휴가 일정을 원칙적으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차 휴가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우니 연차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변경사항이라던가 일정을 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의 이제 해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일방적 해지이고 두 번째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한 해고인데 첫 번째 일방적 해지는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염병 위험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에 일방적 해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정부는 이 코비드-19을 전염병 그룹 중에서 A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이 지금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일단은 노동법계의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에서 이제 해고 회피 노력하고 비슷한 규정인 것 같은데 이 모든 수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력하게는 해지 내지는 해고, 그러니까 앞에 동그라미 1번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조치 방안을 실행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사정 변화로 인한 해고인데 이것은 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 실업의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고이고 밑에 나와 있다시피 노동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단위 근로자 집단 대표 조직과 논의하는 것, 30일 전 노동관서 통지하는 것,
해고 수당 지급하는 것 이런 단계별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출 내지는 사회보험료,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기업들께서 아시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직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서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휴직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을 대출을 무이자, 무담보로 12개월까지 해주겠다라는 정부 지침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냥 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지원책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인데요. 이것도 이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의해야 될 것은 승객 운송, 여행, 숙박, 식당 등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6월 말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만 정말로 이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할 것인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 제한 무관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50% 이상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일단은 노동조합비 납부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개정노동법 부분하고 코비드-19 관련해 가지고 재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변호사님. 그럼 바로 이어서 베트남 진출기업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베트남 빈증성 투자개발공사 베카맥스의 강호동 한국총괄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베트남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호동입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그분을 예상하시고 실망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20분 동안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간단한 이력이고요. 제가 본 강의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아직도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베트남 또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우리와 베트남 관계 그리고 한국과 아시안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멸시를 한다거나 또는 혐오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너무 일반화를 시키지 마시라는 그 일반화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특히 언론 매체, 방송 또는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지인이 베트남에 좀 많으시거나 또 베트남과의 관계를 쌓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베트남은 이렇다 또는 베트남 사람은 이렇다 호치민이 이렇다 또는 하노이 쪽은 이렇다 중부는 이렇다 큰 담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두 번째는 산업군이 다르고 산업군 내에서 직위가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가 다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치가 다른 곳에서 오는 어떤 주관적인 것들 가지고 담론대로 확정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로 받아들였을 때 아마 나중에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사안 또는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에도 좋은 사람, 나쁜 놈이 있듯이 베트남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베트남에도 그렇습니다. 자, 추가로 이번 코비드-19 관련해서 지난 2월, 3월, 4월을 거치면서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론 매체, 그리고 방송, 그리고 유튜브들에서 보면 주로 이제 아시아나기 회항, 그리고 다낭의 일종의 뭐 빵쪼가리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한 사진, 또는 이제 한국 제품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베트남이 한국을 배신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들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을 하나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지금 규정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죠. 일배. 바로 일본과 베트남의 그 앞자를 따서 합성을 하면서 그것도 일배란 용어, 배신의 아이콘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다수의 관련된 보도나 또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또는 앞뒤 전후의 맥락을 끊고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를 했든지 말 그대로 침소봉대를 한 거죠. 또는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오보, 그보다 더 심하게는 좀 거짓 뉴스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정확한 건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도보다는 어떤 한 언론 매체 또는 일부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또는 유튜브 또는 신문에서 말할 때는 일부 베트남 매체 또는 일부 베트남인이 아니라 타이틀을 베트남은 이렇게 크게 가져갑니다. 바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국보다 또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간혹가다 한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보도 또는 우리나라에서 잘못 오보된 것들을 다시 퍼다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 좀 악화력을 걷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아까 일반화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정부 차원 또는 큰 틀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좀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나오면 하위법들, 특히나 시행규칙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데는 1년 또는 2년 정도 있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법체계 또는 사회체계는 많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사 베트남 법이 시행규칙이 나중에 나오면서 공무원들이 성이나 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또는 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애매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 판단까지 좀 기다리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유권 해석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일반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법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베트남과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베트남 사람들의 호칭에 대해서 약간 착각 또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베트남 명함이 있습니다. 비나 트레이딩 CO LTD의 엉웬 뎁짜이십니다. 엉웬은 여기서 성이고요. 뎁은 가운데 이름, 짜이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그럼 이 사람한테 존칭, 예를 들어서 미스터 또는 미스 누구 할 때는 성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이름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엉웬 뎁짜이 씨한테는 미스터 짜이가 됩니다. 이 예를 들면, 자,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 이름이 강호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를 부를 때는 미스터 강이 아니라 미스터 동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요. 한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씨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한 42.7%를 차지하는데 베트남에도 성씨가 많습니다. 옹웬 씨는 한자로 원씨예요. 근데 그 원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약 4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미스터 옹웬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나를 쳐다보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자에 우리가 말하는 존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부르실 때도
제라페 성을 가지고 부르는 것들은 베트남 관습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과 근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마 지금 현재 코비드-19에 대한 유급 휴가나 또는 그 해고 수당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전에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특별한 경우 300시간이지만 실제로 주변 국가들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공휴일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베트남이 내년도부터 아마 9월 2일이 앞뒤로 하루가 늘면 총 11일의 공휴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근 비슷한 나라를 보면 태국이 1년에 공휴일이 19일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22일, 그리고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25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15일이고요. 그렇게 따질 때 이제 근로시간은 그거 초과 근무 시간이 부족한 반면에 그건 어느 정도 좀 보충이 되지 않나.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 대만 기업,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해외 투자 기업들한테는 초과 근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점. 자, 일반적인 업종 연 200시간,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제 전자전기 또는 소금까지 같이 포함돼서 연 300시간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 시간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좀 초과 근무 시간을 다시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기본적으로 줄 거 주고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해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작년 중반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200시간을 초과하는 또는 30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을 때 비용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비용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단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이것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기업이나 또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에서 좀 초과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 그랬지만 실제로 베트남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오히려 토요일을 이제 근무를 없앨라 그러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한 또는 초과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급지 따라서 이제 1, 2, 3, 4급지 따라서 이제 그 최저임금이 나눠지는데 대다수의 많은 한국 기업들은 1급지에 있습니다. 2020년도 보면 지금 442만 동이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인데 지금 많은 분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급여 체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급여 체계에 대해서 특히나 공장 근로자 급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임금이 442만 동이면 거기에 수습 기간을 끝나면 보통 7%를 더합니다. 이 7%는 2006년도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의 직업훈련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7% 임금을 더 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가 방금 수습을 말씀드렸는데 그 수습 기간이 과연 직업훈련 기간이냐? 그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관청에서는 그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7%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2만 동에 7%를 더 얹어주면 금액이 약 470만 동 초반대가 됩니다. 470만 동 초반이 되면 여기에 이제 다시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이 있죠. 첫 번째가 사회보장보험 17.5%, 두 번째가 건강보험 2%, 세 번째가 실업보험 1%, 그리고 네 번째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2%의 노동조합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5%가 추가가 되면 전체적으로 약 580만 동 초반대의 금액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수당이 붙습니다. 주로 많이 이제 지급하는 수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택보조비, 약 30만 동에 40만 동, 그 다음이 교통보조비. 거기에 대해서 교통수당 같은 경우도 약 30만 동에 40만 동 정도 주고 있는데 그걸 또 합치면 약 650만 동이 돼요. 그 650만 동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근속연수나 이제 우리가 흔히 호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또는 경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더 급여를 올려주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사이의 급여로는 지금 현재 베트남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근로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만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업들에서 초과 근무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과 근무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초과 근무를 월 30시간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주 단위로 따지면 약 51.8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보통 급여가 약 800만 동에서 900만 동 정도, 한국 돈으로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가 베트남 근로자들의 일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지화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베트남에서 제일 큰 회사고요. 저희가 개발한 산업단지는 약 수백 개의 한국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2018년도 이제 국제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정부와 같이 회의를 주최를 했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그때 국제회의 진행자로, 그러니까 진행 보조연으로 나왔던 저희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경영대학교 다니는 한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를 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특하기도 해서 앞으로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이 원하면 참 좋은 기업에 돈을 많이 주는 한국 기업에 소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좀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단 먼저 졸업하셨던 선배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하락하는 추세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느꼈던 거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첫 번째는 본인들한테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강압적인 업무 지시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60, 70년대 고도의 산업화를 거치고 그리고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되게 빨리 진행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방정식을 베트남에 그대로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최고지만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의 기업 문화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트남 사회 또는 문화, 그 사람들에 맞는 기업 문화로 조금씩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이 옛날 것이랑 많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업 문화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에서도 직원이 바로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업은 한국 기업이 유독 많다? 간혹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FDI,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를 보면 건수로 따지면 한국 1등입니다. 8,467건.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입니다. 4,358건. 세 번째가 대만입니다. 2,692건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에는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한국 기업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걸 딱 집어서 한국 기업에서 유독 노사 문제가 많아서 또는 한국 관리자들이 유독 베트남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과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요새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말하는 워라벨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사현상으로 봤을 때 베트남 근로자들은 돈이 좀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곳. 단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 공단 또 저희 인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말을 했던 식스시그마 또는 도요타 방식 또는 다른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던 데가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는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수가 일반
기업들보다 좀 적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지에 맞는 그런 기업 문화와 그리고 노사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또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베트남에서는 노동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노동법 지급 현재 개정 전에 현재 노동법 188조와 190조 그리고 노동조합법 5조에 따르면 얘기를 이제 종합한다 그러면 사측,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후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또 노동조합의 설립을 강요해서도 안 된답니다. 근데 기존의 노동조합법이나 또는 우리 이제 법에서 보면 거기서는 상위 노동조합, 그러니까 직장 노동조합이 아니라 상위 노동조합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무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도하는 것들이 의무였는데 그 의무를 마치 사용자의 의무처럼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회계장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실제로 돈을 인출하거나 할 때도 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이제 인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국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계장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장은 채용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장을 내가 못 구했다. 그러면 격리를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방법은 회계장을 못 구하고 격리를 구했을 때 그러면 회계장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회계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첫 번째는 회계장의 자격을 갖춘 개인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회계장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격리대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장을 맡기거나 다른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장단에 있는데 단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응하기가 조금 약간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있고요. 베트남에서 보통 세무조사는 3번이 나옵니다. 3번이라는 게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는데 보통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를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따집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현재 노동법 48조의 퇴직금 조항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퇴직금을 물론 법상에는 퇴직금을 꼭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노동법에는 퇴직금은 1개월 급여의 2분의 1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9조에 해고조항이 있는데 해고조항 같은 경우가 이제 1년에 1개월씩 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최소 2개월분의 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그리고 해고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계산식을 보시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근로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기간과 기지급받은 퇴직금 기간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업보험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2009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 그거는 좀 더 많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근로자가 있는데 그 해고 사유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난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제 중대형 금고 비치라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그리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도난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난사고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 회사의 자재들 중에서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한국의 모 대기업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봉제회사입니다. 봉제회사인데
그 회사의 직원이 인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열린 공장에 열려 있는데 자기들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열려있는 창고에 보니까 자기들 원단과 똑같은 제품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비는 게 많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관리자가 서로 결탁을 해서 원단을 빼돌린 사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했던 사례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동파이프를 주요 부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갈 때는 관리가 잘 되는데 동파이프를 쓰고 난, 그러니까 비철 금속이나 쓰고 난 스크랩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근로자가 신규 제품을 다시 잘라서 마치 사용이 끝난 것처럼 해서 반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반출을 해서 이득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들켰는데 그게 한 2만 불을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하지는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꼭 한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난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현금 시대도 있지만 중요한 서류들, 그러니까 인허가 서류 또는 무역 관련 서류들 또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금고 속에 비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고도 가능하면 큰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꼭 베트남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말씀드리고 하고 지금 오해를 하시고 또 요걸 일반화 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간간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큰 거를 비치하실 때도 그렇게 못 들고 나가는 것들 그 정도 크기로 비치를 하시되 순간순간 그리고 때에 따라 CCTV 같은 걸로도 잘 이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시간이 지금 제가 아마 좀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관 업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업무, 베트남에서 좀 많이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베트남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물론 근로자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관 업무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세무서 또는 세관 또는 인허가 기관들 또는 이제 산업단위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이제 공산국 이런 곳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한테 대관 업무에 대한 것들을 취재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관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베트남에서 관공서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처럼 어떤 기간 내에 빨리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다른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언더테이블 머니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 또는 일을 안 한다 듣고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대관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내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커미션 관리가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대 측, 그러니까 상대 측이 베트남 회사 또는 베트남 사람이고 구매 당사자다. 저쪽이 구매 당사자다 그랬을 때는 보통은 대부분은 커미션이 개입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커미션은 보통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커미션 자체를 가지고 나쁘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업주 측면에서는 커미션이 없는 게 낫겠죠. 근데 커미션을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금 수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 한 직원만 커미션을 독점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근절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좀 나눠서 가져가든지 또는 적당한 수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에서 한 법인장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회계장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데 계속 그만둔다 그러려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유를 캐봤더니 구매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들 거래처에 대한 지급을 먼저 하라고 결제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한답니다. 결제를 해야 자기들은 커미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구매 당사자들 구매를 그쪽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주의를 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독점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계상이 나중에는 커미션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동등하게 분배를 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실 때 가능하시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문서로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대강 어떤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호동 대표님. 15년간 베트남 체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중에 두 전문가분의 강의 중에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4-5개 추려서 핵심적인 질문으로 선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회 초과하여 연장 가능 노동 허가 기간 범위란 무엇인가요? 허가 기간 범위 내에 제한 없이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조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회를 초과해서 이제 연장, 그러니까 갱신을 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이때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일하실 때 보통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 노동허가증상 기재되어 있는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가기간의 범위 내에 제한 없이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 허가기간의 범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여 총 3회차인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요. 만약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해서 폐쇄하거나 혹은 타 사유로 해고나 근로 종료 등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그리고 근로 종료하려면 사전에 30일 이전에 안내하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조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에 한해서 이제 연장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에는 그때는 법률적으로 그때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세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다, 무기한 근로자다 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폐쇄를 하시거나 타 사유로 해고나 근로 종료들을 하게 되실 때에는 결국에는 이분들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무기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하고 동등한 절차에 따라서 해고 내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절차 내지는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폐쇄를 하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건 이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에 하나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데, 뭐 해고 내지는 근로관계 종료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정한 그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그리고 징계 해고 사유, 그리고 경제적 사정에 의한 해고의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충족을 하시고 각 사유별로 절차에 관련된 규정들이 따로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안내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각 해지 사유 내지는 해고 사유마다 또 별도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근로관계 종료를 진행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 지연으로 90일이 넘어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조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노사 교섭이 90일간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 그러면은 개정법 중에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개정법 중에 어떤 조문이 추가됐냐면은 노사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에 관련한 규정들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그 중에는 뭐 노사 교섭을 요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노사 교섭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90일 동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사협상이 90일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노사 교섭이 결렬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그 베트남 노동법상 이익 분쟁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령 노사 조정관한테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사 중재위원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파업이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게 이런 노사 조정관 내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팍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파업이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경우에 만약에 관련해가지고 조정관이 이제 현장에 나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동조합한테 너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편을 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반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현지 사원과의 불화 및 근무 태만으로 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고 수당 및 연차 보상 등 적정한 보상을 주고 내보내는 걸 검토 중인데 현지 정서상 부당 해고 신고로 대응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본인은 현재 근무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후환이 가장 덜할까요? 네, 조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고를 고려하고 계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냥 한국 같은 컨셉으로 그냥 징계 해고를 고려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베트남 노동법상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불화 내지는 근무 태만 정도로는 아마 징계 해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니셜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근무 태만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사유 중에서 자주 어떤 업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해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경우에 기초근로자 대표 조직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과정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이런 질의를 받으면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 해고를 하는 것도 괜찮고 일방적 해지를 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는 해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회사가 거쳐야 되는 지난한 법적인 절차라던가 내지는 베트남 법원이 약간 친근로자적인 성향, 특히 외국 투자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어렵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분들과 적절한 사직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위로금 내지는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근로자들이 사직 협의에 응할 때 요구하시는 금액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 협조적이신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요구하시는 수준이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개월수로 얘기를 하면 훨씬 좀 낮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또 뭐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의 적절성, 그러니까 합의금의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코멘트를 주실 때 보면은 이게 너무 금액이 많으면은 좀 뭐랄까 근로자들한테 오히려 뭐랄까 불로소득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서 보면은 그 사직 협의가 한국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보통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또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질문은 실시간으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 변호사님께서 베트남 호치민에 1년 반 치료하시면서 경험이 많으셔서 즉석에서 잘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시간이 아직 좀 남아서 한두 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트남 해고 수당이 여기 이제 주로 법률 관련된 이제 질문이긴 한데 강호동 대표님께서도 말미에 한번 우리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베트남 해고 수당이 중국의 경제 보상금 개념과 동일한가요?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해고 수당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네. 그 해고 수당이라는 게 그 해고가 됐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의 개념, 그러니까 용어가 이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이 되는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 일정한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그 1년당 월에 2분의 1만큼씩 이제 받을 수가, 월 평균 임금의 2분의 1씩만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2009년도 1월 1일 달에 이제 실업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실업보험에 가입을 하고 실업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해고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해고수당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그 모든 경우의 해고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었고요. 그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은 그 밑에 양도, 분할 뭐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해고, 뭐 이렇게 4번하고 5번의 해고 유형이 있는데 그 해고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 요 해고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징계 해고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30일 대신에 지급해야 되는 뭐 그런 수당, 뭐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정리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일반 퇴직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님께 법률 관련된 질문 드리고 끝으로 강호동 대표님의 우리 한국 기업을 위한 경영을 위한 팁이라고 할까요?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사항 하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사유라고 했는데 직원이 법인장이나 한국 관리자가 아닌 베트남 현지 직원에게 통보했을 경우 이것도 무단 결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법인장이나 한국 관리자가 아닌 베트남 현지 직원에게 통보했을 경우 네. 어떤 의미실까요, 이게? 직원이 법인장이나 한국 중간 관리자가 아닌 베트남 동료, 현지 직원에게 통보했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회사 담당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네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인사 담당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법인장이나 한국 관리자가 아닌 베트남 현지 직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그 무단 결근을 하기 전에 그 직원이 원래는 네. 법인장이나 한국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고 결근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현지 직원한테 통보를 했다. 그 경우에 이것이 그러면은 네. 무단 결근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런 취지시군요. 요거는 그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연차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부 규정에 이 직원이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에 확립된 관행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법인장 내지는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가, 아니면은 베트남 현지 직원한테만 통보를 했을 경우에도 인정을 해왔는가, 뭐 이런 재반 사실관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법원 가서 다투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회사한테 베트남 직원이 나는 우리 그 자기 상급자 베트남 현지 직원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회사가 아니다, 이거 이 회사 내부 규정 위반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너네들 향후에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어떤 공고를 했던 것, 뭐 이런 내부 문서로 입증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회사한테 좀 불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범금 변호사님께서 저희 말씀드렸듯이 호치민에서 1년 반 또 최근에 치료하시다가 귀국하셨고 베트남 노동법 전문가로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6개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하나가 지금 또 마지막에 들어와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마지막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미션 관리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현지 법인이 직접 구매하는 자재의 경우 자재업체에서 현지 법인 구매 담당자에게 커미션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현지에서 구매 담당자가 보통 베트남일 경우는 그게 베트남에서는 커미션을 받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예전에 그러면 내가 직접 해볼게 그러면서 구매 현장에 나섰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덤탱이를 썼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커미션이 없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제가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회사는 암묵적으로 커미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제가 들고 있는 볼펜이 우리가 이제 구입해야 될 겁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떤 구매 담당자는 이걸 1,000원에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구매 담당자는 1,050원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에 가져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커미션을 받더라도 그쪽 판 쪽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든지 간에 일단은 회사의 손해는 표면적으로 끼치지 않는다. 반면에 1,050원에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에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게 되니까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간혹 가다가 커미션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서 이걸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말씀 감사하고요. 조범금 변호사님이나 강호동 대표님이나 그 베트남 관련해서는 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큰 도움이 됐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앞으로도 7월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8월에 중국 이렇게 진출 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